예, 그 키노트 스피치는 두 분의 연자분이 오늘 대한민국 보건의료 위기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비드 19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자는 제가 따로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그 전병률 교수님입니다. 이미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언론에서 많이 이제 그 익숙하신 얼굴이신데 지금은 그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학 교실에서 일을 하시고 여러 학술 활동 이미 많은 공직을 거치셨습니다. 예, 전병률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차의학전문대학원의 전병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례 학술대회에 기조연설을 맡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벌써 796일이라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정말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감염병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코비드 19, 코로나19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대응 체계를 그동안에 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응 체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0분 동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응 체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비드 19 대응 관련 주요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초기 기반 구축 1차 유행 대응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첫 번째 과정입니다. 위기경보, 격상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과정인데요. 이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개인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방역 체계와 관련하여는 특별 입국 절차를 마련하였고 진단시약 긴급 사용 그리고 다양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의료 체계로는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및 국민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응체계 보완 2차 유행 대응 과정입니다.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은 거리두기 체계를 재정비하였으며 방역 체계로는 질병관리청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을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의료 체계로는 권역별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중증 환자 긴급 치료 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정으로 대응 체계 개편입니다. 3차 유행 대응 과정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과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였으며 거리두기 2.5단계가 수도권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방역 체계로는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하였으며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의료 체계로는 수도권에 1만 병상을 확충하였고 특수 전담 병상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예방접종 실시 과정입니다. 4차 유행을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과정인데요. 요양병원과 코로나 치료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감염 취약 집단을 추가 발굴하며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체계에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구축하였으며 하루에 2만 명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4차 유행 대응 과정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과정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접종 완료 70%를 달성을 하였으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을 하였고 정부 합동 특별 방역 점검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또 비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가동을 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미크론 유형 방역 체계를 변화하였고 그것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델타 변이의 2배 내지 3배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이 시스템으로 격리 기간의 단축 그리고 또 지역의 병원 중심의 진료 체계를 운영을 하는 특징이며 의료 체계로는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의 전환을 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응 체계의 변화 요구에 대해서 우선 예방 접종률의 향상과 대응 체계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방 접종률의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2022년 3월 15일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이 83%, 2차 접종률이 80.1%입니다. 지금 현재 날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차 접종률이 87.57%, 2차 접종률이 86.65%, 3차 접종률이 63.3%라는 수준이고요. 또 치명률은 오늘 날짜를 보니까 한 0.13%가 되겠습니다. 델타 변이의 경우는 0.7%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빠른 확산세 그리고 중증 환자 증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사회적 부담이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역 패러다임의 변화의 방향은 첫 번째로 감염 위험도에 따라서 패러다임의 변화의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그 완화의 필요성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를 검토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검토가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 방역의 준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이냐, 이러한 세 가지 점을 고려를 하여서 방역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역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발생 이후에 일상 회복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일상 내에서의 방역 실천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기본적인 방역 수칙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 자율적인 준수에 대한 기본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적 자율성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인 방역 수칙의 변화와 관련돼서는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며, 이를 위해서 갖춰야 될 점은 기본적으로 실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며, QR코드 등을 통한 이 확인 절차 등은 폐기를 하며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방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율적 이 준수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는 이 방역과 관련된 핵심 수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며, 그리고 실내와
외부 등의 개인적인 행사나 사적 모임 등에 대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과 조정 권한을 대폭 확대를 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 내의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지역적 자율성의 확대와 관련돼서는 재택 의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자율성을 확대를 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기초 역학조사 및 격리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며 여기와 관련돼서 단순화 또는 이러한 점들이 폐지가 돼야 되며 그리고 또 진료 체계 전환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 및 재택 치료의 개편 방향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향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검토돼야 될 점은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 방식의 개편을 통한 일반 환자군에 대한 일상적 수준의 방역 및 진료 대응 체계의 구축,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사회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진료 방향성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도표는 현재의 진료 체계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 방향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중증 환자의 발생과 사망률의 감소를 목적으로 해야 되며 그리고 미접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속적인 확산의 억제가 강조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역체계의 완화를 위해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으로서 첫 번째는 예방접종률, 두 번째는 중환자실 등의 병상 가동률, 세 번째로서는 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비율 등이 고려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점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방역 수칙의 완화, 그리고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협회 등의 참여를 통한 환자 관리 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자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역사회 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료 자원의 활용과 협력, 또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활용,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대응 의료체계의 구축, 이 세 가지 점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의료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위해서는 권역별 전담센터의 구축을 통한 환자 진료와 지역 내 종합병원 등을 활용한 교육과 협진, 그리고 두 번째 재택의료와 관련돼서는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의 활용, 또 중증 악화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고위험 중증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진료체계의 구축, 그리고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병상 등의 자원 확보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코비드-19의 외래 진료는 궁극적으로 1차 의료 중심으로 개편이 되어야 되며 입원 치료 역시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담병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 전담병원의 의료진들이 번아웃이 되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봉착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대응 강화에 초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재택의료의 확대를 통한 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지역사회 관리를 위한 재택의료와 격리방침의 변화는 첫 번째, 재택의료 대상자, 그리고 두 번째, 재택의료의 추진체계, 세 번째, 대상자의 선정과 이송체계 확립으로 구분하여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재택의료의 대상자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 중심, 이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의식장애, 호흡곤란, 당뇨, 정신질환, 투석 필요 환자와 감염 취약 환경 노출 환자는 제외가 되어야 되며 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보건의료 체계와 연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선정과 이송체계 확립과 관련돼서는
증상이나 질환이나 접종 여부를 통한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응 강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점은 인력 확보에 따른 교육 체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지속적인 인력 확충의 필요성,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재택 치료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인력과 환자 이송, 응급상황 대비 인력의 필요성, 그리고 기존의 격리대책 관련 부서의 기능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확보 방안과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확충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의 진행입니다. 재택치료에 대한 모니터링, 환자 관리와 대응, 또 지역 차원의 역학조사 긴급지원에 대한 인력 교육, 또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과 이를 위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역할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재택치료 기준에 따른 환자의 분류와 심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의 구분이 진행이 되면서 지역사회 내 병상 운영률과 확진자의 중증도, 그리고 또 시설 활용 가능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환자를 무증상 혹은 경증의 환자, 그리고 또 중등증 이상의 환자로 구분이 되면서 각각의 흐름도별로 이 오미크론 발생 후 재택치료 환자의 전환과 또 고위험군을 제외한 대상자 확대 방안 등의 검토 흐름도, 그리고 또 중등증 이상의 환자에 대한 환자 흐름도를 따로따로 검토를 하면서 그 재택치료에 대한 또는 중증도 이상에 대한 분류의 이송 체계라든지, 그리고 또 의료기관 지정, 또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 역할을 구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걸 또 한번 또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서 병상 확보 등의 지역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검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병상 확보 등의 지역 이 보건의료 자원 검토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그 비상 상황에 따른 대응 기준과 주요 목적의 설정 부분입니다. 그 일시적이고 강력한 비상 조치의 실행을 따져봐야 될 것이며, 또 지역사회의 감염 급증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 중심의 병상 가동 계획 및 지역사회의 방역 강화 조치 등이 시행이 돼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그 비상 상황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을 하며,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지역사회 내의 감염 확산율, 또 중증 환자 비율 등을 감시를 하며, 또 지속적인 병상 가동률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병상 확보 방안을 구축을 하고, 또 병상 이외의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수립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또 비상 상황에 대한 또 다른 플랜 B죠. 대처가 또 진행이 돼야 되겠죠. 검토된 지역사회의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조치가 또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정부와 시, 도, 권역에 대한 시설, 인력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성과 실행을 또 계속해서 이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보건의료 인력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이제 필요하고요. 또 재택치료에 대한 확대 방안, 또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 그리고 또 지역사회 내의 저소득층이라든지 고령 인구에 대한 대비 방안 등 마련,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 내 1차 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 이 역량 강화죠. 1차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이 외래의료에 대한 적극 지원 방안입니다. 결국은 이 1차 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이 1차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코비드 19뿐 아니라 만성질환도 역시 함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1차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백신 접종이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추가 문제 상담을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재택 치료를 통한 환자 관리 체계가 계속해서 이제 접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체계가 됐을 때 지역사회 내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이 어떻게 외래 진료를 확대하면서 환자들을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의료에 있어서의 감시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 부분이 바로 1차 보건의료의 강화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현안인 코비드 19의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두 번째 발표까지 듣고 모아서 시간을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노트 스피치는 김창호 교수님이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노년내과에 근무하고 계시면서 지금 노인의학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례 학술대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키노트를 이렇게 맡게 되는데 주제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제가 일부러 강의적으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슬라이드를 좀 봐주면서 이렇게 주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초고령 사회라는 게 워낙 좀 형이상학적인 좀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현안 및 또 저희가 3대 한림원에서 준비한 예전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슈 페이퍼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그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고령 사회의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 대상의 7%, 14%, 20%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이상이 되게 되면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14% 이상이 되게 되면 고령 사회, 그다음에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 통계를 보게 되면 17.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 사회이고 조만간 한 2, 3년 내에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할 걸로 이렇게 예견되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저출산 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토로되면서 또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도 최근의 결과를 보게 되면 출생아 수보다도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라는 게 이제 저희 이렇게 좀 희망적인 예견이긴 하겠지만 조만간 이게 출구가 좀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다영역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17년에 이제 란셋이라는 유럽 학회지에서도 우리나라를 이제 지목을 했는데 거기서 발표된 논문을 보게 되면 2030년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1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 중에서 역시 중요한 게 의료적인 부분에서 이제 환자, 인구 대상분들이 의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문턱이 낮다는 거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이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불평등이 많이 해소된 부분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성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로서 기대 수명이 1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좀 특이점이 이제 벌써 65세 이상에 들어간 분들의 어떤 구성문을 보게 되면 2020년부터 전후 세대의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고령화 65세를 진입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노인의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형태학적인 그런 부분이 또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요구도가 향후에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앞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대로 뭐 80세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건강하게만 살면은 더할 나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얘기할 수 있는 모토가 다음과 같습니다. 9988234라고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일 동안 아플고 3일째에 사하자 그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까지 자기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만 싶으면 사실 뭘 하든지 간에 지금의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현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현황은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우리가 지표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어떤 간극이 아직 넓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건강 수명의 어떤 중요한 그런 이제 정책에 대해서 뭐 고혈압 또 흡연 여러 가지 비만 그런 거 다 걸어서 이제 건강 수명의 지표도 이제 잘 그 정책 지표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 수명이라는 자체가 현재까지는 한 10년 이상 또 이렇게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15년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을 잘 보더라도 이제 17년 5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17년 5년 동안은 아프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건강 수명의 정의가 뭐 고혈압이 없다, 뭐 당뇨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아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으면서 일생생활을 본인 혼자서 거기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운동을 혼자서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건강의 또 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뭐 솔직히 말해서 고혈압이 조금 조절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본인 혼자서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급성기 병원에서 집으로 잘 퇴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 요양 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인 질환의 특성, 뭐 노인의 특성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노인의 주요 질병이 뭐 여러 이제 또 주요 연구자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과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질환도 있고 물론 뭐 노쇠라는 것은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터미널로지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어떤 요소에 따라서 유병률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물론 현재는 고혈압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나이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조금 상이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질환 자체가 노인분들은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중질환, 그러니까 서너 가지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각 질환에 대해서 치료 가이드는 하나하나 잘 되어 있는데 그 치료 가이드에 따라서 우리가 그 노인분들을 치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분이 그 특정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B, 다른 C의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호작용, 또 약물에 대한 상호작용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또 문제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뭐 노인 환자 및 질병의 특징으로 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환을 동반한다 또 뭐 비전형적이다 뭐 다른 질환에 이어날 수 있다 퇴행성 질환의 완치가 어렵다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가 좀 의학적으로 갖고 와서 노인 대상에 맞는 그런 치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관리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노인분들이 질환도 있는 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셜러지,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은퇴라든지 여러 가지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또 부분에서의 어떤 불리한 부분이 같이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요즘에 이제 단독, 그러니까 혼자서 독거 노인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주위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 우리가 의료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 복지까지 다 아울러서 또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전문가이긴 하지만 결국 환자를 보는 주치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여러 가지 그런 영역적인 다양역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제가 예컨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폐렴으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폐렴을 많이 오시게 되는데 폐렴은 뭐 1, 2주 우리가 항생제 치료하게 되면 물론 뭐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잘 치료하는 입장에서 누워 계시기 때문에 거의 근력이 일주일만 누워 계셔도 3분의 1가량 이제 위축이 되니까
분명히 폐렴은 좋아졌는데 처음에 걸어왔던 분이 걸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급성기 병원에서는 이제 노인 요양병원 아니면 또 장기 요양병원을 저희가 요양 시설을 이렇게 권유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또 뭔가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더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다 이유가 있긴 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2012년부터 그 지역사회 기반 노인 코호트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노인분들은 특정 어떤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주로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연결망,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을 얼마나 자주 그 대화나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이제 사회적인 요소를 이제 가미하는지 봤었을 때, 요즘에 이 코로나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한 지역사회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가족 친척 비율의 어떤 만남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건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친구와 이제 이웃을 좀 더 비율을 높이면서 대신 어떤 이제 만나는 사람의 숫자는 줄었지만 그 만나는 숫자의 적은 것을 좀 더 만회하기 위해서 좀 더 긴밀한 어떤 그런 만남을 또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그 자생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우울증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전에는 별로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우울증의 상황이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드높였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사회 연결망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영역이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어떤 중요한 그 사회적인 변화,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변화가 노인에서 뭐 우울증으로 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건강에 위험한 그런 요소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특징적으로 우리가 완치가 안 되고 또 이제 그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특정 질환만 볼 게 아니라 그 노인 환자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외국에서도 이제 노인 환자의 특성이 이제 크로닉하고 멀티플하고 다인자적인 멀티팩토리한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저희도 교과서적으로 노인의학 교과서적으로 여러 가지 터미널로지를 만들어서 노인의 어떤 맞는 그런 접근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노인 증후군, 제리아트릭 신드롬, 제가 여기서 뭐 다 얘기할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어떤 질환의 카테고리랑은 조금 다른, 하지만 분명히 유병률이 높고 이게 삶의 질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고, 이게 뭐 감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결국 이런 어떤 이제 내과 그 유명한 유수의 이제 교과서에 실릴 만큼 프렐리티는 노세라 그래서 아마 많이 요즘에 그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기반의 어떤 내용이 제리아트릭 신드롬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제가 내과 의사로서 고혈압, 당뇨를 보고 그 이유가 결국 그 질환의 만성화, 합병증, 후유증을 이제 보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폐렴이 생길 수도 있고 암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젊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카테고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은 노인 특유의 질환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합쳐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듯이 노쇠 근감소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그 대응 방안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제가 그냥 나름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한림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여기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의료 측면, 과학기술 측면 순으로 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측면은 봤었을 때 현재의 우리가 이제 행위 수가별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을 때 각각의 과를, 각각의 임상과를 다니시는 게 사실 수익적인 부분에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환 위주의 의료 접근법에 의해서 환자분이, 젊은 사람은 사실 상관없겠지만 노인 환자분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어떤 증상에 따라서 과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진짜 스케줄이 빡빡하게 병원에서 이제 살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뭔가 좀 그 제도적으로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탈피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의 어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특성 및 대처 방안을 봤었을 때 동반 질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 방안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비전형적이고 또 무증상 상태에서 어떤 노인성 질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평가,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도 컴프레시브 제리아트릭 어세스먼트라고 그래서 포괄적 노인 평가라고 많은 터미널로지를 쓰는데, 그런 부분은 이거에 진짜 우리가 이제 그 제도상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노인 환자분은 완치가 솔직히 말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연계 방안으로서
어떤 재활치료 아니면 악업성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쭉 연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급성기 병원을 퇴원할 때 코디네이터가 있어가지고 트랜지셔널 케어라고 그래서 그 환자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꼭 집이 아니더라도 그런 연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요양시설 또 집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환자 자신이 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제도상에서 이제 펼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당장은 의학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노인 환자가 수술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심폐기능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 노인 임장에서 물론 심폐기능도 중요하지만 뭐 우울증, 뭐 인지기능, 뭐 선망, 그다음에 이제 낙상의 어떤 낙상력, 뭐 프렐리티 아까 얘기했던 노쇠 등을 이제 쭉 그 살펴보면서 이제 다 영역, 다 멀티 디스플레이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 환자의 전반적인 그런 초점을 이렇게 두고자 하고 있고 이게 꼭 수술하는 환자만이 아니라 노인 당뇨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노인 당뇨가 오시게 되면은 뭐 영양적인 부분, 낙상력, 그다음에 피지컬 임페어먼트는 결국 일상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또 인지기능, 우울증 등을 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암 환자 같은 경우도 70세 이상의 노인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CGA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은 항암제 치료할 때도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만 이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결국 기능적인 우리가 연령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치료하고자 하는 것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근거 중심 의학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이제 임상 시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뭐 노쇠, 근감소증을 얘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쇠약한 노인을 볼 때 노인의 어떤 특이한 상황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환 카테고리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노쇠를 찾는데 결국 노쇠의 핵심은 근감소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지컬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된 거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켈레탈 머슬, 근육의 어떤 감소, 또 이제 근력의 감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이가 들게 되면 40대부터 사실 그 근육량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0대에 좀 더 피크를 이루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골다공증을 예를 들어보게 되면 골절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골다공증을 찾아냈고 골다공증을 분류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전 연구를 통해서 요즘에 골다공증의 약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도 결국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데 건강한 노인도 있지만 쇠약한 노인도 있기 때문에 쇠약한 노인의 구분을 결국 근력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은 진단명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근간수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를 기전 연구를 통해서 약제를 개발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제 근감소증의 그 진단 카테고리를 좀 구분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이제 노인 우리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의학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연자로 나오실 김철중 그 선배님과 같이 저희가 이제 일본을 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병원이란 곳이 입원하는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오피스만 있고 아침에 와가지고 회진 돌고 각각 가방을 들고 왕진을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가가 나라에서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집에 계시는 환자분들을 보기 위해서 뭐 반나절이라든지 하루 종일 다니는 이제 환자라든지 의사, 뭐 치과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결국 수가 보전을 하거든요.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네도 고령 사회까지는 병원에 이제 노인 환자가 많았는데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병원에 올 수가 없어서 자기네가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재택 의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반이 결국 ICT 개발이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어떤 개발 또 여러 가지 규제의 그런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공학적인 부분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영역과 같이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 아시다시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공학적인 부분, 기계공학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융합 연구의 활성화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또 기존에 여러 가지 알려져 있지 못한 그런 규제 또 이렇게 그런 표준화의 어떤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의학자지만 또 그런 부분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개선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노인 환자를 위한 부분을 우리가 힘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결국 그 환자분이 이제 그 자기 재택에서 집에 계시는 거에 대한 어떤 본인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그래서 집부터 해가지고 그 주위의 사회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뭐 개인의 어떤 역량보다도 이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WHO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서 고령 친화 도시라는 어떤 캠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무리 고혈압이 높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환자를 고혈압 환자 분이 없으면 저는 이제 고혈압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와 의사로서 볼 수밖에 없는데 노인은 누구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노인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노인이 되게 되면은 누구나 이제 자기 혼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가신 분마저도 기력이 쇠잔하고 또 질환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 자체가 과연 거기에 걸맞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일본도 사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류노인이라는 여러 가지 또 책자로 나온 바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한 분당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병률 교수님께 질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의 감염의 90%는 독감 수준인데 재택 치료를 지속하는 게 타당한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택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 입장에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 상담받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또 이 전화를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이 환자가 계속해서 폭증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는 재택 치료 단계에서 이 일선 1차 의료기관에 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점이 지역 사회에 있는 1차 의료를 허용하는 그런 이 방향으로 강조를 하는 것은 재택 치료를 하되 1차 의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강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김 교수님께 노인 진료 문제는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문제 등이 얽혀 있는데 이걸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사실 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컨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그 급성기 병원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가지 못하시게 되면은 요양병원하고 아니면 요양시설, 요양원을 가게 되는데 요양병원은 이제 그 국가 건강보험에서 커버리지를 하고 요양시설, 요양원은 이제 장기요양보험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어중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원에 계셔야 할 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는 이게 각자의 어떤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분들의 어떤 의견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국가에서 결국에는 이걸 다 우리가 이제 커버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국가에서 그런 조절을 하면서 이게 통합적으로 하는 게 무조건 다 좋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분리된 어떤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잘 이제 통찰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